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100세 시대 부모의 미래, 자녀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지금과 같은 이 100세 시대에 또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부모 자신은 살아가야 할 것인지 또 자녀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녀 관련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IMF에서 구매력, 물가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44,300달러로 영국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프랑스, 그다음에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습니다.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나지만은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 머릿속에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4%, 3%, 2%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죠. 금년에 뭐 3% 그 반등으로 성장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과 같은 고성장 시대는 이제 우리한테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난 30년 넘게 세계의 역사에 없는 이 고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장기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베이비붐 세대 1955년에서 60년 우리나라 베이비붐 핵심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거든요. 우리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게 197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죠. 근데 이게 그 출산율이 줄어가지고 작년에는 0.84명 둘이 만나서요 2.2명을 낳고 세상을 떠나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 0.84명 한 명도 안 난 거예요 평균이.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자 우선요 출산율이 높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연령이 높아졌어요. 제가 재작년입니다. 주례를 서준 일이 있었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자기한테 자기가 31살인데요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제 아내는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 연령이 늦어진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주요국 중에서 이 첫 애를 낳는 초산 연령이 우리나라가 보다시피 제일 높습니다. 자 문제는 그래도 낳기만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대답이 45%,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게 22%. 이게 문제예요. 자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고령화돼 가는 거는 우리나라, 일본 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이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고령화의 속도라는 면에서요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이웃나라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습니다. 4배의 속도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20년 넘게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이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해가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애들 교육에 관한 문제, 애들 결혼에 관한 문제, 주택에 관한 문제, 내 노후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를 180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경제 측면에서 빨리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절약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김새는 표정을 합니다. 아니, 재테크 강좌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그러고 기대하고 왔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표정들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 교포가요, 성공해가지고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서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1km 걸어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려다 이거죠. 그 사람의 눈에는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이거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되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이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랍니다. 그 외동딸이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취직이 못할 것도 아는데 그때까지 취직이 안 됐대요. 그런데 보통 저라도 누구한테 부탁할 텐데 안 한답니다. 왜?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같은데 자기 돈이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고 참는답니다.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막말로 여정수 맘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갔더니요, 책방에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경이 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근데 한번 내일이라도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절약이 뭐냐? 이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막혀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자녀 리스크,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아니, 귀여운 자식이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거를 캥가루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지금 캥가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통계를 봤더니요, 서울 근교에만 이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캥거루는요, 짐승인데도 신통하게도요,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요,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랍니다.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나중에 졸업하고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 성공해서 사장 발령 받아왔다는 재미교포 있잖아요. 그분은 이 연세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나가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답니다. 1980년대에. 한 학기가 지나서요, 그때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고지서가 나왔대요. 누나가 의사 부인이고 부자래요.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그 고지서를 누나한테 갖다 줬대요. 근데 누나가 미국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코피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 받고 그래 졸업했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 누나가 그 등록금을 척척 주었으면요,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세계에서요,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83%까지 올라갔던 거가 지금 69%로 내려왔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대학 진학률. 근데 제가 3년 전인가요? 대전에 장태산이라고 휴양림 있는 동네가 있는데 어느 시골에 남녀공학하는 중학교 졸업생 40명이 모여서 이 동창회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1960년생, 61년생이래요. 저 환갑 나이죠. 그런데 그 동창회 회장이 저한테 그 40명의 졸업생의 이 학력 분포를 보여주는데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예요. 그게 83%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많은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2등이 어디냐? 이웃나라 일본, 확 떨어져서 55%. 근데 요즘 일본에서요, 왜 대학을 이렇게 많이 가야 되냐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든지 융자받아서 다녀야하기 때문에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되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또 달라요. 일본에서 이 부모한테 결혼 비용 시세 좀 질라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일본 친구가 사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어졌냐? 얼마 들어졌더라? 아,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식들보다도 부모가 못 돼줘서 난리예요. 자식이 지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 돈만으로 가는 애들의 비율이 10%밖에 안 된대요. 문제는 비용인데 전국 평균이 아들이 1억 4,400,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게 뭐냐? 집 얻어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그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기에 과외비, 사교육비. 제가 재작년에 서울에서요,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 3커플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들 쓰는 집이 여기 보여드리는 이 집인데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1억을 번답니다. 근데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과외비로만 쓰는 돈이 얼마냐? 3,380만 원. 이 과외비로. 자, 여기에요. 책값 있죠? 애들 옷도 사줘야죠? 빵도 사줘야죠? 그러면 나중에 저축은 언제 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 60, 70까지 1억을 벌면 상관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생각하는 체감 평균 퇴직 연령이 얼마냐? 51.6세래요. 평균 퇴직 연령이. 그러면요, 50대 초에 주던 직장에서 퇴직해가지고 다시 재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받던 직장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거든요. 재취업해서 연봉 2천만 원이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애들 교육비 들어가, 결혼 비용 들어가, 그 다음에 부모들 노부모 의료비, 요양비 들어가. 언제 저축을 합니까? 자, 문제는 또 결혼 비용에 대해서 신혼 부부들이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자,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입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뭐 자식들이 부모에게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뭐 그건 상관없고 그냥 자기들만 잘 되면 되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재작년에 제가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겁니다. 제목이 뭐냐? 젊은이들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요, 젊은이들에게 냉혹하대요. 근데 금년 3월에 일본의 대학 졸업한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98%예요. 일본은 구인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라고 한다고 난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평균 취업률이 67%인데요. 여기에는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 빼버리면요 50% 될 거예요. 그게 취직이 아니니까.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닙니다.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균 교수님이 발표한 건데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세도 아닙니다. 52년 이전 출생자는 7, 80%, 58년 개때는 40%, 60년생은 20%대예요. 이 정도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 어려운 세상에 이게 취업률이 낮은데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키웠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물로 터진 부모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옛날에는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60살까지 그럭저럭 취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세상 없이 인류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이 그 정도로 낮으니까. 그러니까 뭐냐? 제가 있는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평생에 6번 정도 이직을 해야지 겨우 60까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고성장 시대에는 취업률이 높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냥 60까지 다니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직을 몇 번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면 옮겨갈 때 저쪽에서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 아닙니다.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전문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평판이 좋은가 나쁜가? 여기서 걸리면 끝입니다.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얼마나 속았으면 그러겠어요. 근데요, 실제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요.
50명이 모였어요. 넘쳐요.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기타 대학 하나, 스카이 대학 3명. 결국은요, 기타 대학 출신을 뽑았어요. 왜? 이제 변호사도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회사가 그 전에 서울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어요. 시험 잘 보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집안에 나가고 2 친구는 내보냈대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타 대학 출신을 뽑았어요. 그러면요,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다른 데 가도 면접 기준이 바뀌거든요. 한 1년만 취직 못하면 그 친구는 룸펜으로 전락하거든요. 근데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한 데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년 일을 했는데요. 물 새는 거 막는 거 방수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대형 건설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샜다나? 이분이 화딱지 하나 가지고 야,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아라. 55세에 대형 건설사의 마스터로 취직했어요. 지금 70세거든요. 작년까지 연봉 1억 받으면서 다녔는데 나오자마자 딴 데 또 금방 데려갔어요. 내가 보기에는 80까지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요즘 그 법대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왜 어려운가? 법대 문과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변호사 1번 등록이 1906년이래요. 10,000명이 늘어났는데 2006년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절에 변호사했던 사람은 끝내줬거든요. 근데 또 10,000명 늘어났는데 8년, 또 10,000명 늘어났는데 5년. 전 변호사 30,000명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요즘 변호사가 세무사, 법무사 일 뺏는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의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안전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강당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10계명인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1번, 월급만 해준 데 가지 마라. 이 월급은요, 회사가 주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요즘 재벌그룹 입사 경쟁률 200대 1, 300대 1을 그날리시는데 그 재벌그룹에서 40대 후반에 막 사람들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명퇴하고.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8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요, 우리가 중산층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중산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 아파트 30평 이상. 아파트의 평수가 신분의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요, 자동차 2,000cc 이상. 자동차의 크기가 신분의 상징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또 선진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차를 타면요, 깡패 아니면 졸부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세요. 그 사람이 내면으로 성숙된 인간인가, 이게 기준이거든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페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한을 줘도 받아볼 것.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있는가? 돈 문제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내 막말로 영어 수학은 못해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근데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거 모르면 평생 고생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하네. 수능에서 경제 선택을 해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요.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안다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도리가 뭐냐. 부모의 도리는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애정과 정의와 진실성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며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받은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거창고등학교 얘기를 했죠? 거기 교장 선생님 하셨던 전서은 선생님이 강의를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학교에 전국에서 우수한 애들이 많이 온대요. 근데 학부형 중에 제일 바람직한 학부형이 누구냐? 경상도 산청에서 농사지어서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최고래요. 네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한대요. 골치 아픈 애들이 누구냐? 서울에서 온 교수아들, 박사아들, 고관아들 아주 그냥 미친대요. 한번 교육받은 부모님들께서 부모의 도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이 부모의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들은 앞으로 이 100세 시대에 뭘 하고 살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부의 제목은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퇴직 연령이 빨라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9월인데요. 퇴직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40대 이상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체감 퇴직 연령이 51.6세래요. 오히려 중소기업은 51세, 대기업은요 48세래요. 그 다음에요 60세까지 주된 직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8%밖에 안 된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52세에 퇴직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3세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3세인가? 우리나라 남녀 합해서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요 평균 수명에서 지금 내 나이 뺀 만큼 앞으로 더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지요.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여명만큼 살거든요.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나오면 100살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83세 평균 수명까지만 산다고 해도 지금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개 바쁘지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도 최소한 하루에 11시간 남거든요. 11시간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30년. 이게 얼마냐면요. 124,465시간이에요. 그러면 124,465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1987시간입니다. 124,465시간을 1967시간으로 나누면요. 약 58년이 돼요. 퇴직하고 3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58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00살까지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유감스럽게도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0~80%라고 생각합니다. 살기는 갑자기 오래 살게 됐죠. 금리는 또 얼마나 벼락같이 떨어졌습니까? 몇 억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모아봤자 은행에 갔다 예금하면요
세금 떼고 나면 금리가 몇 프로 안 돼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래요.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이 5억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채 차입금을 빼게 되면 순자산이 얼마냐? 4억 1,100만 원이래요.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요, 4억 1,100만 원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씁니까? 그러면 남은 돈이 5,400만 원이죠. 5,400만 원으로 어떻게 30년, 40년을 삽니까? 그러니까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그 돈으로. 요즘 동학 개미 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20년, 30년 후 내 노후에 이 집값이 그대로 더 오르거나 가격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요,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밖에 없거든요. 보통 사람은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데요. 저도 놀랐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요, 국민연금 나이 돼서 받는 분이 5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미만이요, 78%. 그러고요, 100만 이상 많은 사람은 7.7%밖에 안 돼요. 그럼 퇴직연금 있죠? 제가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퇴직금의 적립금액을 가입자 수로 나눠봤더니요, 약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통째로 받아봤자 1년 생활비가 될까 말까예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은 특별한 분밖에 없어요. 있는 게 뭐냐? 달랑 집 한 채. 근데 그 집이 내 노후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일본의 동경에 가면요, 신도시, 우리말로 하면 분당, 일산, 80년대까지만 해도 흥청흥청하던 신도시인데요, 저녁에 가보면 불 안 들어오는 아파트가 많아요. 비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빈집이 846만 채래요. 10년 후가 되면요, 집 4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 될 거래요. 우리나라 빈집? 제가요, 재작년인가 봤더니 벌써 우리나라도 집이 151만 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골에 농가주택 비어 있는 거 아니에요. 대도시 한복판에도 빈집이 있어요. 도청 있던 자리가 도청이 딴 데로 가버리면 그 동네가 빈집이 생기는 거예요. 20년, 30년 후에 지금 내 살고 있는 집이 노후에 도움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문에 텔레비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냐 7억이냐. 저는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복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죠. 오직 하면요, 일본의 신문기자, 일본경제신문에요,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의 신문기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네 나라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해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는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해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자결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 친구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일본의 1억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20몇 퍼센트, 1,몇백만 명의 기독교 인구래요. 근데요, 1%도 하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충고를 받아야 된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 보십시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보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그때 주어진 경제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라. 그런데 이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이런 거 본 일도 없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충고를 들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밑에 있는 빨간 글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가면 만사용통. 근데 이게 가능한 거는요, 평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걸 받는지 안 받는지 밑에 것만 갖고 공부하다니까 그 무당이나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쪽 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6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노인 비율 15%입니다. 46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원 넘어서 가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일본의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요,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요. 그 딸이 대학 나온 애인데 40대 중반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대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고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친구가 간호사 자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네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체크 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요. 사장 딸이고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60이 좀 넘은 분인데 외국 회사의 지사장을 한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들이 뒀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이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된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치거든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은 왕년에 장관, 차관, 고관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헬스클럽에서 시간 보내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에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부터 해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국 퇴직자의 70% 정도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은 허드렛 일에서라도 몇 푼 벌고 생활비 걱정이 없는 사람은 취미활동,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점심값, 커피값, 교통비 정도 받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나중에 뭘 가지고 해볼까?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하라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거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거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모님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싫으면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가 또 영식이가 떴고 그런 말 들으면 뿔 따고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 다들 내 마누라만 나한테 야속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마누라가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 대책을 내가 세워야 돼요.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고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에세이를 보내오는데 3년 전에 보내온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어떤 남자가 퇴직하고도 인기가 짱인가?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그 안에 답이 없습니다. 집에 없는 남편이래요. 낮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남자분들은 만하님 원망할 거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요.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낀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다. 은행에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가 퇴직한 제 선배 한 분이 계신데 퇴직하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대요.
근데 쓸모 있는 인간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야지. 근데 높은 자리에 있던 분, 끝발에 있던 분, 이런 분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 연구공단에서요, 퇴직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퇴직 수기를 공부하는데 제가 우연히 심사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105분의 수기를 읽었는데요. 저는 공무원분들은 60까지 보장되지, 연금 300만 원 이상 다 받는데지 아무 걱정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읽은 수기에 90%가 나와보니까 절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요,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인데 이분은 퇴직도 했고 연금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신나게 놀아봐야지. 놀아봤대요. 웬걸 오래 못 가. 3개월 놀았더니 미치겠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누라 눈치가 보이는데 저놈 인간은 오늘 또 안 나가나? 놀래가지고 동네 도서관에 갔더니요, 신문 한 장 보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취직해야지. 그때서 원서를 여기저기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더래요. 근데 어느 날 한 군데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뭐냐,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간 노인 보호센터.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도요,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 도와주는 게 큰 일거리거든요. 그 준비를 딱 하고 면접 보러 갔더니 면접관이 김색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 뽑으려고 그랬는데 남자가 오셨네? 이러더래요. 놀래가지고 남자 좋은 일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붙었어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일을 하는데요, 아침에 자동차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센터에 모셔다 놓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 노래도 부르고 바둑도 같이 두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싹싹한가 봐요. 시골에 노모가 혼자 계시는데 혼자 계신 노모를 생각해서 이분들한테 잘해줘야지 인기가 짱이야. 근데 요즘요, 주간 노인 보호센터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노인들이 삐치면 딴 데 가버린대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센터는 그분 때문에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몰려온답니다. 그 인기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가? 월급을 70만 원 받고 집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30만 원을 회상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다 주고 집이 없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무섭던 마누라가 천사로 바뀌었다. 남자분들은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연꽃 재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80대 중반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만두셨는데, 제가 10년쯤 전에요, 어느 신문에 액티브 시니어, 퇴직하고도 열심히 활약하는 분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실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취재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저희 집사람이 일산의 국립암센터에서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중학교 선생님 하신 분인데요, 같은 날 직장암 수술 하신 거예요. 직장암 수술 동기생이에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을 제가 신문에 소개를 하면서 취재를 갔거든요. 이분은 중학교 교장을 끝내자마자 100만 원을 가지고 연꽃 재배를 시작했답니다. 저 그때 가서 취재를 가서 보니까 1000평 정도 연꽃 재배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직장암 수술하게 되면요, 6개월 동안 인공항문으로 밖으로 뺍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집어넣어요. 보건수술이라고 그래요. 이분은 인공항문을 찬 채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반일, 흥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잊을 수가 있고, 그분이 그래요. 교장을 같이 했던 분들 모임에 있어서 가보면 화제가 딱 3가지랍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첫째, 고수톱친 얘기. 둘째, 바둑 둔 얘기. 셋째, 산에 간 얘기.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다 산악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출근할 때가.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1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절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일 없다 그런지 모르겠다. 그분 얘기예요. 제가 또 한 번 소개하면요, 이분은 재벌그룹에서 임원을 하고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퇴직할 때 몸무게가 10kg 이상 과체중이었대요. 지금 그분이 뭘 하냐? 택배 분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택배 분류가 무지하게 힘든 일이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했으면 못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 자기가 10kg 좀 과체중인데 이 일을 하면 힘들긴 하지만 운동하는 게 있으니까 몸무게가 빠질 거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힘들어도 몸무게 빼겠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니까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쯤 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근데 일이 손에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한 분은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 하신 분인데 지금 이발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발일을 하게 됐는가? 이분은 연금도 있고 그래서 퇴직 후에는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이 밭을 하나 사줬대요. 근데 그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텃밭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둔 모양이에요. 혼자 가서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다가 혼자 가서 그거 하는 게 너무나 외롭더래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출을 하면 누구 주기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주어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뭔가 일을 해야지.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보니까 동네에 80 넘은 노인분이 이발하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용사 면허증을 따는데 3주도 했대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붙었어요. 그래서 중고 이발기를 사서 너와 나의 이용원이라는 이발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사흘에 오전에는 요양원이라든지 상해 군경회 같은 데 가서 이발 봉사를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염가로 이발한대요. 하루가 너무나 즐겁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한테 일감을 줘야지. 내가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일을 못해?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년 실업이 좀 넘쳐나는 시대에 퇴직한 분들한테 일이 있냐 이거죠. 근데 저는요. 그래서 퇴직한 분들이 일자리는 뭐냐?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요. 젊은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같은 경우는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면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바람직한 건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창직의 시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직업의 수가 16,800개 정도래요. 그런데요. 일본만 가도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지금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패드 화가, 반려동물 장의사, 인터넷 장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거더라고요. 정리 컨설턴트.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켜서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켜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일로 내가 퇴직하기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미리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는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어느 자산운용사,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자산운용 비즈니스,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 전망에 쫓겨가지고 샀다 팔았다 계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을 하면서도 절반 정도는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 교육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있는 회사가요. 외국 회사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사장에서 나와가지고 뭘 할까 생각해 보다가 이 일을 계속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대형 금융그룹의 회장님한테 제안서를 보냈어요. 당신의 금융그룹에서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가 그 금융그룹에 가서 9년 동안 투자교육 연구소장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보니까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이 되니까 노후 설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노후 설계를 하게 됐어요. 저는 48년 전에 이 업계에 들어올 때 48년 후에
노설계 전문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일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조금씩 생각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현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40대, 50대 된 직장인 분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직업과 연결을 시켜서 뭔가 새로운 일이 없을까? 그런 일을 해서 회사에 제안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직장 생활을 해도 좋고, 아니면 나와서 그런 1인 기업을 만들어도 좋고, 저도 사실은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2년 정도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그런 면에서는 창직의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보면은 수많은 직업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작년에 오면서부터 지금 사라지는 직업이 많잖아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미래 직업에 대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절반 정도가 앞으로 20, 30년 내에 직업이 사라질 거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직업이 새로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새로 사라지고 그러더라도 결국은 그걸 기획하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뭐냐? 새로운 일이 생기고 있던 직업이 사라지고 그런 시대에 나는 뭔 일을 가지고 일을 해볼까 하는 거를 적어도 40대부터는 직장인들이 생각하면서 이 100세 시대에 나는 앞으로 퇴직하고 나서도 30년, 40년 동안 무슨 일 하면서 살아갈까?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혹시 그런 준비를 못했다면 체면을 내려놓고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요,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걸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첫째가 뭐냐? 마음가짐이에요. 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그런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뭔가 남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분야에서만은 그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주위 사람들에 줄 수 있도록 김 과장, 박 부장이 아니고 뭐뭐의 전문가인 김갑돌, 무슨 전문가 김철수, 이런 인식을 주위에서 해줄 수 있도록 자기 브랜드를 키우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수입이 필요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일을 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수입을 얻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보람도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방침을 잘 따라야 되지만은 후반 인생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그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